1929년 5월 뉴저지주 휴양도시 애틀랜틱 시티에 미국 전역의 조직 범죄자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스카페이스 알 카포네와 그의 스승 조니 토리오, 마피아 사상 최대 거물 럭키 루치아노, 그의 후계자 프랭크 코스텔로와 비토 제노베제, 암흑가의 아인슈타인 마이어렌스키와 라스베이거스의 창조자 벅시 시겔, 살인 주식회사의 루이스 부컬터, 알버트 아나스타샤, 이외에도 수많은 거물 마피아가 모습을 드러냈죠. 이들이 왜 모였을까요? 애틀랜틱 시티 컨퍼런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과열되고 있던 지하세계 다툼을 중재하고 조직범죄의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기 위해 열린 회의였죠. 당장 공권력이 개입해 해산시켜도 이상하지 않을 모임이었지만 마피아들은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술과 오락을 즐겼고, 이어진 회의에서 미국 최초의 전국 조직범죄 협력체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거물들을 한데 모은 호스트는 에녹 럭키 존슨, 애틀랜틱 시티의 명사이자 정치인, 자선 사업가, 그리고 범죄 보스였습니다. 시장과 주지사 모두 럭키 존슨의 입김으로 선출되었고, 지역 경찰과 검사, 법원까지 그의 수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애틀랜틱 시티의 왕 같은 존재였죠. 조직범죄나 미국 드라마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 럭키 존슨은 HBO 시리즈 보드워크 엠파이어의 주인공으로 스티브 부세미가 열어난 럭키 톰슨의 실제 모델이기도 합니다. 물론 드라마에는 많은 허구가 더해졌지만 실제 럭키 존슨의 위세는 드라마 그 이상이었는데요. 오늘은 음지와 양지에 모두 걸친 권력자 에녹 럭키 존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883년 1월 20일 에녹 럭키 존슨은 뉴저지주 애틀랜틱 카운티의 한 개신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지역의 오랜 가문 출신으로 농사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불확실하고 고된 농사일에서 벗어날 방법을 매일 고민하는 부부였죠. 아버지 스미스 존슨은 수레를 들어 옮길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장사였고, 1886년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 애틀랜틱 카운티의 보안관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발전 중이던 휴양지로 체계가 잡히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보안관은 각종 벌금을 징수하며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뉴저지 주법에 따라 보안관은 연임이 불가능했지만 스미스 존슨은 보안관과 부보안관직을 번갈아 역임하면서 무려 20년 동안 애틀랜틱 카운티와 시티의 사법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스미스 존슨은 카운티 서기 루이스 스콧과 의원 존 가드너와 함께 지역을 지배하는 비공식 3두정의 일원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리더격인 인물이었죠. 이런 아버지 밑에서 정치에 일찍 눈을 뜬 럭키 존슨은 지역 발전과 휴양지 경제를 위한다는 명분이라면 얼마든지 법을 악용하고 공금을 착복해도 괜찮다는 왜곡된 정치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1905년 장성한 럭키 존슨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부보안관이 되었고, 1908년에는 애틀랜틱 카운티의 보안관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뉴저지에서 가장 젊은 보안관이었죠. 아버지는 아들의 부보안관으로 남아 각종 부정부패 노하우를 전수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은퇴했습니다. 아버지와 3두정 동료들이 은퇴하자 애틀랜틱 시티의 지배자로 떠오른 인물은 코모도어라고 불리는 루이스 쿤리였습니다. 쿤리는 진짜 군인 출신이 아니라 요트클럽 회장으로 활동하며 준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해요. 보드워크 엠파이어에도 럭키 톰슨의 전 보스인 준장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죠. 그는 호텔 사업가였고, 그의 호텔은 스미스 존슨을 포함한 3두정의 권력자들이 자주 모임을 가졌던 장소였습니다. 정치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쿤리를 통해 3명의 권력자에게 요청을 전달할 수 있었죠. 3두정의 보좌관 역할을 하던 쿤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럭키 존슨도 어린 시절부터 쿤리와 가까이 지냈으며 그의 밑에서 일하면서 음지와 양지에 걸친 정치 역학을 배웠고, 아버지가 누리던 호사를 그대로 누렸습니다. 1909년 럭키 존슨은 애틀랜틱 시티 공화당 간사로 임명되었죠. 해변의 보드워크로 유명한 애틀랜틱 시티는 19세기 중반 의사 출신 조너선 피트너의 주도로 형성된 휴양지로 발전의 가능성이 큰 도시였습니다. 루이스 쿤리는 지역 발전에 진심인 사람이었으며 도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심가였습니다. 더 크고 더 좋은 애틀랜틱 시티, 지어박지 말고 키워줘라 라는 슬로건은 그가 좋아했던 표현들입니다.
쿤리는 회사를 설립해 전화와 가스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교통과 담수 시스템을 정비해 애틀랜틱 시티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명소인 보드워크 지구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며 관광 수익을 극대화했죠. 또한 자선활동에 힘썼으며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복지에 많은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처럼 쿤리는 애틀랜틱 시티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그 과정은 절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각종 사업은 부풀려진 비용으로 쿤리의 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었고 도박장과 매운굴 운영자들은 쿤리에게 상납금을 지불했습니다. 공무원들은 급여의 일부를 강제로 쿤리와 공화당 정치기구에 기부해야 했죠. 애틀랜틱 시티는 발전하는 만큼 온갖 범죄와 비리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모도어 쿤리의 전횡을 비판하는 행동은 도시에 대한 공격으로 여겨졌습니다. 주민들은 쿤리를 진정한 지도자로 여기며 아낌없는 지지를 보냈고 그를 들쑤시는 반대파와 개혁주의자들은 지역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애틀랜틱 시티는 북부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였습니다. 쿤리는 겨울철 일감이 없는 흑인들에게 음식, 의복, 의료비 등의 복지를 지원했고 선거철에 흑인 유권자들을 모아 한 명당 $2를 주고 공화당에 투표하도록 조종했습니다. 이런 힘을 가진 쿤리는 애틀랜틱 시티를 다스리는 데 만족하지 않고 뉴저지주 정치에도 관여하려 했습니다. 1910년 쿤리는 뉴저지 주지사 후보로 비비안 루이스라는 사람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쿤리가 열심히 선거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개혁적 성향 인사 우드로 윌슨이 당선되는데요. 윌슨은 개표 결과를 보고 공화당 비비안 루이스가 애틀랜틱 카운티에서 얻은 표가 등록된 유권자 수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주지사가 된 그는 최우선 과제로 애틀랜틱 시티의 부패 척결을 내세웠습니다. 곧 지역 정치 보스 코모도어 루이스 쿤리와 하수인 너키 존슨을 포함한 100명 이상의 사람이 선거 조작과 부패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가 명백했던 쿤리는 유죄 판결을 받고 투옥됐지만 아버지로부터 배심원단을 조종하는 법을 배웠던 너키 존슨은 손쉽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존슨은 지역 발전을 방해하는 개혁주의자들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영웅이 되었고 금방 애틀랜틱 시티를 지배하는 공화당 정치기구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쿤리도 그를 후계자로 인정했죠. 넓고 긴 모래사장을 자랑하는 관광지 애틀랜틱 시티.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원하는 것은 술, 도박, 그리고 매춘부였습니다. 너키 존슨의 아버지와 쿤리 같은 역대 도시 권력자들은 이런 음지 산업을 허용하는 것이 도시가 발전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너키 존슨은 원래 금주주의자였지만 1912년 아내가 사망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보호비를 받는 대가로 주일에 술과 도박, 성매매를 허용했죠. 그는 전임자들보다 음지 사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하면서 업자들의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많은 지지자가 존슨에게 선출직 출마를 권유했지만 그는 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진짜 보스의 품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 모든 출마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쿤리의 시절보다 더욱 발전한 애틀랜틱 시티는 주 정치에서 더 큰 영향력을 얻었으며 1916년 너키 존슨이 밀었던 후보 월터 엣지가 뉴저지 주지사로 당선되었습니다. 엣지는 존슨을 주 대법원 서기로 임명하면서 보답했죠. 존슨은 정치인, 언론인, 사업가 등 여러 직업을 가졌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직업은 애틀랜틱 카운티의 회계 재무관 역할이었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당이득은 그의 손을 거쳤고 이는 다시 그에게 막대한 권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존슨은 전 보스 쿤리가 몰락한 이유를 적당히만 해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돈을 끌어모았죠. 1910년대 후반 애틀랜틱 시티는 너키 존슨과 부패와 함께 전국적인 휴양지로 성장했습니다. 이때쯤 전 보스였던 루이스 쿤리가 돌아왔는데 그는 후임 너키 존슨과 때때로 충돌했지만 예전 권력을 되찾지 못하고 시의원으로 선출되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1920년부터 1934년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임했는데 존슨은 쿤리를 모범공직자로 띄워주며 그를 효과적인 통치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1920년 전국적으로 금주법이 발효되면서 너키 존슨의 권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어느 도시에서나 이 금주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지만 애틀랜틱 시티에서는 특히나 유명무실한 법이었습니다.
지역 사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너키 존슨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이상 밀주 단속을 전혀 버리지 않았습니다. 애틀랜틱 시티는 여름 휴양지로 겨울철에는 종종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금주법 시기엔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었던 덕분에 사계절 내내 훌륭한 관광지이자 컨벤션 개최지로 주목받았습니다. 너키 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위스키, 와인, 여자, 노래, 그리고 슬롯 머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부정하지도 양해하지도 않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수익성이 없을 것이며 존재하지도 않겠죠. 존재 자체가 사람들이 그것들을 원한다는 증거입니다. 너키 존슨은 큰 키와 다부진 체격, 그리고 대머리지만 호감을 주는 외모로 유명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세련된 양복과 단축구멍에 꽂힌 빨간 카네이션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죠. 그의 화려한 삶은 파란 리무진과 너구리 모피 코트, 그리고 리츠 칼튼 호텔 9층 스위트룸으로 상징되는데요. 수많은 사람이 존슨에게 청탁하기 위해 이 스위트룸을 찾았고, 여기서 하루 종일 업무를 처리하는 그는 리츠의 차르 혹은 리츠의 재수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너키 존슨의 인기는 도시 발전에 기여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관대함과 자비로 유명했는데 서민들도 그에게 청탁하거나 재정적 도움을 요청할 기회가 주어졌고, 도시복지의 상당 부분이 그의 자선활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뿌리는 돈은 그가 얻은 부당이익의 일부에 불과했죠. 내가 잘 살았을 때 모든 사람이 잘 살았다. 너키 존슨이 남긴 이 말은 그가 도시에서 차지한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설명해줍니다. 그에게 도움을 받은 이들은 애틀랜틱 시티 주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뉴욕을 포함한 미국 동부 각지의 마피아들이 큰 신세를 졌죠. 작은 배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수로가 많고, 존슨이 사법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애틀랜틱 시티는 밀주를 들여오기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마피아들은 존슨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애틀랜틱 시티를 자주 찾았고,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동부 각지에선 금주법과 관련된 이권이 확대되면서 마피아 조직 간 격렬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은 결과적으로 사업의 악영향만을 초래했죠. 이런 상황에서 일부 마피아들은 무분별한 폭력을 잠재우고 더 큰 이익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의 전 보스이자 알카포네의 스승인 조니 토리오, 훗날 마피아 역사상 최대 거물로 이름을 남기게 될 럭키 루치아노, 구세대와 신세대를 대표하는 두 범죄자는 미국 각지의 조직범죄 거물들을 소집하는 회의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 장소로 선택된 곳이 바로 애틀랜틱 시티였죠. 마침 너키 존슨은 금주법이 끝난 후에도 도시의 관광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거대한 컨벤션 센터와 호텔을 지어둔 상태였습니다. 너키 존슨은 토리오와 루치아노의 요청에 따라 미국 최초의 조직범죄 정상회담인 애틀랜틱 시티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1929년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이 회의는 유대인 마피아 마이어 랜스키의 신혼여행 파티를 빙자해 열렸으며, 너키 존슨의 동생 알프레드 존슨이 애틀랜틱 카운티의 보안관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평화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의 세부 사항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직 간 무분별한 전쟁 중단, 강화되는 연방정부의 압박에 대한 공동 대응, 금주법 폐지 이후 사업 다각화와 수익 극대화를 위한 협력 도모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의 초반 참석자들은 오랜 시간 적대했던 이들과 평화롭게 사업하자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너키 존슨은 끊임없이 술과 음식, 매춘부를 공급하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여기에 루치아노와 토리오 같은 핵심 인사들의 적극적인 설득이 더해졌고, 결국 참석자들은 과거를 덮어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 잔혹한 마피아들이 양말을 벗고 바지를 걷어올리며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는 진풍경도 펼쳐졌죠. 애틀랜틱 시티 컨퍼런스는 향후 수십 년간 미국 지하세계 구도를 결정지었고, 너키 존슨은 그 주역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회의 당시 알 카포네와 너키 존슨이 함께 보드워크를 걷는 모습을 담았다는 유명한 사진인데요. 사진에 어색한 부분이 있어 그 진위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만, 회의 개최 자체는 많은 관련자의 증언을 통해 사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도시의 절대 권력으로 군림해오던 너키 존슨은 사법제도의 분명한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대파는 모두 거세되었고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했죠. 하지만 1930년대 들어서면서 그의 절대 권력에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진 미국 국민들이 가장 먼저 포기한 것은 바로 휴가였습니다. 휴양지인 애틀랜틱 시티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1933년 금주법이 폐지되면서 애틀랜틱 시티를 방문할 이유는 더욱 줄어들었고 존슨과 그의 정치 조직도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었죠. 존슨의 권력에 빈틈이 생기자 언론과 개혁주의자들은 도시의 부패한 밑바닥을 들쑤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신문왕으로 유명한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는 자신의 신문에서 애틀랜틱 시티의 부패와 너키 존슨의 악행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원래 허스트는 금주법 시절 애틀랜틱 시티를 자주 방문해 즐기던 관광객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한 쇼걸에게 반해버렸는데 그녀가 너키 존슨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허스트는 존슨의 부패를 대대적으로 폭로한 것이죠. 허스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행정부 관리들에게 로비를 벌여 연방정부가 애틀랜틱 시티의 부패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1936년 말, 비록 조금 늦었지만 국세청과 FBI 요원들은 애틀랜틱 시티 부패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키 존슨은 오랜 경험을 통해 이런 조사에 대해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법 자금의 흐름을 절대 기록하지 않았고 부하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 제때 소득세를 신고하며 어떠한 빌미조차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연방 조사 요원들이 지역 경찰과 검사들에게 되레 감시를 받기도 했죠. 요원들은 어렵게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지역 매춘업소에서 존슨에게 넘어간 수입의 양을 추정하기 위해 손님들이 사용한 수건의 수를 직접 세어보기도 했습니다. 너키의 제국은 방대했고 모든 것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5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 끝에 존슨과 동료들에 대한 연방의 기소가 이루어졌죠. 수십 명의 증인이 위증을 했고 배심원 매수도 이루어졌지만 1941년 7월 너키 존슨은 도박 사업자로부터 받은 약 12만 5천 달러 소득에 대한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0년의 징역형과 2만 달러 벌금을 선고받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존슨은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했고 심지어 감옥에 가기 직전 자신보다 25살 어린 쇼걸과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본격적으로 공경에 빠지기 전 자신의 권력을 이어갈 후임을 만들어뒀습니다. 프랭크 헵 팔리. 그는 너키 존슨에 의해 키워진 뉴저지 상원의원이었으며 존슨이 감옥에 간 이후 애틀랜틱 시티의 공화당 정치기구를 이어받았습니다. 30년 전 코모도어 쿤리가 존슨에게 물려주었을 때보다 팔리가 이어받은 권력 구조는 훨씬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팔리의 첫 번째 목표는 너키 존슨의 유산을 정치적 측면과 범죄적 측면으로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너키 존슨의 집행자이자 오른팔이었던 지미 보이드를 범죄 부분의 감독자로 임명하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도시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지미 보이드는 두 정권 사이의 다리가 된 인물로 보드워크 엠파이어에 등장하는 지미 다모디의 모델로 알려져 있죠. 1945년 8월 15일 너키 존슨은 4년간 수감 생활 끝에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는 2만 달러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파산을 선언하고 처가 소유의 집에서 살게 되었죠. 도시에서 너키의 인기는 여전했습니다. 그는 선거 때마다 후보로 추천받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역 정치 만찬이나 집회에 참석했을 때는 항상 상석에 자리했죠. 여전히 흠잡을 데 없는 양복과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 다녔으며 후임자인 프랭크 팔리를 변함없이 지지했습니다. 팔리가 위기를 겪을 때면 너키는 자신을 강하게 지지하는 흑인 거주지를 찾아가 선거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애녹 너키 존슨은 지역 명사로 대접받으며 편안한 여생을 보냈고 1968년 12월 9일 85세 나이로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그는 웃으면서 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평화로운 최후는 드라마 보드워크 엠파이어 속 너키 톰슨과 가장 차이나는 부분이죠. 극의 재미를 위해 드라마 속 톰슨은 마피아들과 직접 충돌을 벌이고 살해 지시도 서슴지 않는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실제 존슨은 그런 과격한 경쟁보다는 순전히 돈과 영향력으로 통치하는 보스였으며 모두가 친구로 지내고 싶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살해 지시 의심도 받지 않았죠. 뭐 밝혀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요. 뉴욕타임스에선 너키 존슨의 통치를 벨벳 망치와도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부드럽지만 강력했다는 의미죠. 에녹 너키 존슨의 삶은 탐욕과 부패로 점철되었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전성기는 애틀랜틱 시티에 있어서 영광에 날들이기도 했습니다. 재즈감귤 채널은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너무 좋아서 못 참겠다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고려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